안녕하세요. 길지 않은 생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늘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저였기 때문에 20살 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하였어요. 비록 구급 공무원 준비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외로웠던 시간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식인이었고 저와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 에휴, 너 변호사만 합격하면 공무원이 뭐니? 의사도 출석했어. 그래도 어떡해요. 진이 임신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저 공부하는 거는 진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 성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걔 아마 네가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애를 가져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 속상해 소원. 걔 대학도 안 나왔다며? 너랑은 급이 틀린 앤데 어쩌자고 그런 애를 임신시켜?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너무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역시 뭐 넉넉히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직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 따지게 생겼니? 웬만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급낮은 애를 데려와? 너 변호사 되면 옆집 아줌마가 의사 자리 딱 선보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물 건너가고. 애나 없으면 제가라도 하지. 애까지 떡하니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임신한 저를 찾아와 애를 지우라고 종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두 부모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미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아? 네가 성진이 짝이 되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너 같은 애 내가 여러 봤다. 우리 성진이 장래가 아주 유망하니까 지금부터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주는 거잖니. 하여튼 어려도 무섭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진심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성진 씨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 못해요. 어머님도 성진 씨 혼자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 아이 때문이라도 성진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성진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올 거면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할 거야. 너같이 남자 배경 보고 접근한 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신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이 철거머리 같은 무서운 것. 거센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 때문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후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변호사가 될 거라며 구급 공무원인 절 못마땅히 여기셨고 절 보면 한숨과 함께 비난 섞인 조롱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공부를 하는 남편인데 왜 저러시나 말이에요. 저희 집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남편이었어서 속상하면서도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했거든요. 오서방, 공부하랴, 임신한 너 돌보랴. 아주 바쁘겠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알겠지? 오서방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잘할 거야. 엄마는 오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떠니? 너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우리 집에 잘하고 엄마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언젠가 다 마음 푸실 거다. 기하게 키운 아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해서 그러실 거야. 어른들 마음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옛날 분이라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셔. 내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수그려. 내가 잘할 거니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나 잘 살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그 모습 보여줄게. 상대적으로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어머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며 저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우신 분이었고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기보다 오히려 부려먹으셨어요. 너 임신한 거 유세 아니니까 내일 시장 봐가지고 연포탕이나 끓여놔. 이맘때쯤 우리 성진이 연포탕 먹고 기운 내거든. 네가 이제 성진이 와이프니까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잘할 필요 없다. 네 끝이 여기 며느리로서 끝날 것 같니? 지금이야 성진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말리지만 곧 두고 봐.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 임신 초기 때 애 지우는 거 잘 생각해봐. 난 너한테서 나온 우리 성진이 자식 안 반가우니까. 어머님, 제 뱃속 아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싫다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네. 나한테 잘 보일 생각 마라. 내 맘 안 돌릴 테니.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자 잘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못 참겠는 건 제 뱃속 아이까지도 비렁뱅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못 참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애를 잃고 이제야 이런 판단을 한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힘든 제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나가 살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주 올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날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저런 애 유산한 게 뭐가 태수라고? 네가 집을 나가 살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데. 엄마, 저 진이랑 결혼했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진이한테 이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말해봐라. 너 나가 살고 싶어? 그렇게 애 떨어진 거 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나가고 싶냐고? 네가 얘기해. 네,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참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아기랑 네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래야지. 나도 공부하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미안해.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얼씨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 너희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고얀 것. 감히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싫어하시게 되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분가한 이유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의 이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뺏어간 것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말이 되냐고요? 아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죄세요. 얼른 돌아가시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도 한패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지금 날 버렸다니까? 늙은 시험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나가 산다고. 그런 양심 없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딴 게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저것이 덕하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다고? 그러더니 아들을 꼬셔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따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잖아요.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게 창피하기도 하겠지. 나쁜 것.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회사에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어찌됐건 전 회사에서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처음에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돌변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쳐갔었고 공부하랴 고부 사이 눈치 보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가도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벌을 묶어둘 순 없잖아. 본인이 거기 가서 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당신 고작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맨날 어머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질린다, 너나 엄마나. 이래서 아무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겠지. 공부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변호사도 진작 됐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분해 죽겠네. 뭐?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모든 거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면서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갑작스레 변해 있는 남편에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면대면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냈지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니 예민해서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눈치만 보던 날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어머님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남편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제 됐어. 네 인생 엄마 인생 활짝 폈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뭐 당연히 되는 시험이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당장 쟤랑 끝내기부터 해라. 너 제가라고 해도 애도 없고 변호사에 선자리 줄 섰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겨우 9급 공무원이랑 쟤 평생 가야 6급밖에 더 되겠어? 그래봤자 꼴랑 300 얼마 받을 텐데 요즘 물가가 보통 물가냐? 이래서 전문직 여성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 이세도 머리는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한번 결혼도 했고 무슨 수로 그러냐고요. 그리고 진이가 지 뒷바라지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해달랬냐? 지도 네가 변호사 될 줄 알고 발벗고 네 뒷바라지 나선 거 아니야. 걔가 변호사 사모되는 꼴은 난 죽어도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이 엄마랑 손절하지 않으려거든. 잘 생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설렌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와 멀어질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축하한답시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염소탕과 친정아빠의 산삼주까지 대령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어요. 이거 엄마랑 아빠가 자기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래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아? 아, 뭐 생색내냐? 본인들도 좋아서 보내신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딱 맞아. 내가 변호사 되면 당신이랑 장인 장모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 설마 나한테 뭐 바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곤란해. 뭐? 당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저 오랫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말 섭섭해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당신이 걸러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진짜 너무하네. 당신이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우리가 부모긴 한 거야? 통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매일 무뚝뚝하게 그러잖아. 따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비위 좀 잘 맞추고 살지. 왜 우리 엄마 눈밖에 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말 진짜 막한다.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고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절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 또한 더더욱 심하게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남편도 저에게 소원해진 데다 어머님마저 저렇게 성화를 하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쯤 회사 직원들도 일전에 시어머니 행동으로 저에게 계속 인생 한 번이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애 없을 때 너도 새 출발해야지. 구급나부랭이랑 우리 변호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 나이도 어린 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내 평생 너 안 받아들일 거니? 그리 알아.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성진 씨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혼을 해도 제 의사로 할 거지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하는 이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학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는 게 인성까지 쓰레기니까 말이야. 어머님의 말이 정말 우스웠지만 그러려니 하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남편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변호사가 됐다고 저를 배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 친구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면서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진이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직 정확히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고. 아무리 내 친구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일하는데 괜히 주절거렸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머님이야 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깐요. 그리고 성진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뭐 이혼한다는데? 성진이 선자리에 내놨잖아. 그 모시기 로펌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변호사 됐다고. 몰랐어? 아이고, 그 옆였네. 며느리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거구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참나, 난 또 이혼 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직원까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어머님은 그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끌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진이도 너한테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냐고. 당장 이혼해. 합의 이혼이면 된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알가알부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인데 성진 씨 선보게 하려고 하는 거 뭘 줄 알아요? 그러다 성까지 보고 결혼까지 오가면 엄연한 불륜인 거 모르세요? 그걸 아는 게 이혼을 안 한다고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정말 지치네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절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님인 걸 알지만 요즘 이 행동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어머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고하자 어머님은 한참은 절 노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로펌 입사한 남편을 본인이 손자리에 내놓고 저에게 하는 적반하장인 모습이었죠. 너랑 성진이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 성진이도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도장 찍어. 당장 따라와. 이거 놓으세요. 안 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죄라고요. 제 머리 다 뜯기겠어요.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히 변호사 아들을 둔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불륜죄? 그래, 그거 없게끔 오늘 안에 끝장을 봐야겠다. 당장 따라와. 전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님께 끌려갔고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다른 곳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었는데 로펌 로비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재했지만 어머님은 오성진 변호사의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경비 직원들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남편의 집무실 문을 연 순간 그대로 어머님은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떡하니 오성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구만. 당장 나와. 네? 황당하네. 제가 오성진 변호사인데 누구시죠? 여기가 오성진 변호사 집무실은 맞는데 아들이라뇨? 당신이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 로펌에 근무하는 오성진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딱 보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이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겠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 나 우리 아들이랑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사무실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내가 성진이 엄마니까. 어이없네요. 저기요. 제가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셋 다 당황을 했고 결국 남편을 호출하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헐레벌떡 끼어들어왔고 옷차림은 가관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던 남편은 카센터 정비복장을 하고 뛰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변호사라는 양반은 입을 열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남편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제 차 수리 맡긴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동명이인이다 보다 한참 그러더니 절 사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랑 아내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변호사님을 사칭하겠나요? 술이라니? 차 수리? 네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차 수리를 하고 있어? 넌 변호사잖아. 네 아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일단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엄마 좀 진정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엄마 데리고 나오지 않고 내가 다 설명할게. 뻔뻔하게 남편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속 낙방한 변호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찰나 저희 몰래 카센터 정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명이인 변호사 명함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됐다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만 따라 좋은 여자를 만나 오히려 정비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인 척하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속셈까지 있었고 말이죠. 너무 경악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다.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야. 어떻게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아들이 카센터 정비사일 리가 없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해라. 응?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자꾸 기대하는 엄마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모자가 아주 웃기네요. 당신 그렇게 직업까지 속어가며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빠져줘야지. 활지 한번 피고 싶다는데 안 말릴게. 그래, 이혼하지 뭐. 어머님, 됐죠? 대신 그냥은 못 해드려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이 나 기만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절대 못 막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정비사라니까 지금 그 말투 뭐야? 성진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하던 대로 뒷바라지 해.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당연히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성진이 좋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마음 열고 생각해 보마. 제가 미쳤나요? 당신 아들 변호사 됐다고 했을 때 선시장에 내놨으면서 이제 아니라니까 나보고 뒷바라지를 해라?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만 따라 이혼할 거고 저희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선시장까지 내놓은 어머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 됐다고 날 기만하고 속였지? 당신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리 알아. 상황 판단이 빨랐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를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혼을 종용하던 어머님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온정이 다 털려 이 집안에서 헤어나와야겠다고 판단이 바로 섰고 드디어 저 역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뒷바라지를 못해? 이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배신을 해? 배신은 어머님이랑 성진 씨가 먼저 했죠.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고 싶었잖아. 어디 그렇게 인생 부정하면서 살아봐. 난 엄마가 성화를 해대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진작 했겠지.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몰라서 이래? 몰라서 그래. 내 뒷바라지가 필요했으니 이혼은 안 했던 거겠지. 근데 이왕 신분 속인 거 그냥 의사 여자 만날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달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분가까지 해가면서 네 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건 당신이 우리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의사 여자 만나서 인생 뺄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변호사든 정비사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벌인 일이야. 정 그 길을 끝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변호를 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집무실에서 만났던 남편과 동명이인 오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사칭한 남편을 벌주고 싶다며 본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더욱더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한 여자 인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사칭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될 거예요. 감형이라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될 건데 그게 왜 사칭이야? 이름이 똑같으니 그런 거지. 저 여자랑 한패가 돼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이 참 아쉽네. 저런 걸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라더니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변호해줄 사람 하나 구분 못하고. 아유, 참 직업이 아깝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라. 알겠니? 아, 엄마, 그만해. 일단 사칭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증명하시는 거네요. 본인이 그래도 절 사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 벌은 받으셔야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남편 또한 저를 기만한 죄로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또한 변호사 사칭한 죄까지 더불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답도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금 왕창 맞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도 미안하단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뻔했다니. 참 이런 게 인생 공부지 싶어. 그 인성으로 어디 한번 변호사 공부 실컷 해봐. 너도 내가 변호사 되면 사모 소리 듣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렸을 때 널 버렸어야 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구급 공무원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뜯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누가 보면 너 지금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인생 나랏길 잘 내려가길 바랄게. 저게 끝까지 막말을? 우리 성진이 변호사 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모자란 구급 공무원 같으니라고. 당신 아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몇 년 동안 꼴 좋다. 한번 아줌마 등골 뽑아 먹히면서 아들 공부 실컷 시켜보세요. 변호사가 되나 못 되나. 학력이 의문스럽다 정말. 그럼 이만 갑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전 깨끗이 이혼을 했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된 금액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노후에 부모님께 집이나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여쁜 딸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우시던지 더더욱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 말과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조금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 덕분에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누구는 이 글을 들으시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응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본 인생살이 앞으로 후회만 남기지 말자라고 신념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길 바라보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겪은 사연을 알리게 되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마음잡아 신청해 봅니다. 저는 결혼하는 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돌변하는 태도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오게 됐었죠. 남편과 저희 집안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저희 쪽이 재산은 더 많았기 때문에 처음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저를 상당히 이뻐해 주시고 딸 같다고 엄청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부분들은 없어지잖아요. 보통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성격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매년 2번 있는 명절날 2손 2발 들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처럼 생각을 하신 건지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보인다며 결국 명절날 대판 싸우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 또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보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가 집안 만나기 한 달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희 집안에 결혼시킬 이유가 이제 없는데 뭘 결혼 허락해달라는 거야? 너희 집안에 결혼시키면 나한테 득될 게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 집안 아직 망한다는 소리 없어요. 그저 지금 잠시 경기가 안 좋아진 것뿐이에요. 저희 아빠 여태까지 잘 헤쳐나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전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통보식으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상당히 불안해하셨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조금 주춤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뒷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머님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절절매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며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의 남편과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도 헤어지자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혀버렸거든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연락하고 매달리고 있었고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충격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서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털어놓은 불만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는 경솔했다. 나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생각해봐라. 너희 집안 조사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털컥 건넸다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엄마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완전 이해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너도 똑같은 시애미 입장이 될 텐데 나처럼 그런 행동이 안 나올까? 서로의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가 집안 웃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사업장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량보다 사업장에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2곳을 줄이게 되면서 어머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찌됐든 시댁 집안보다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양가 집안 결혼을 위해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고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버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기도 잘 못 본다며 나중에 따로 전화가 올 때 통화 한번 하자면서 아버님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상견례 장에까지 나오지 않으니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가하셔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위한 진지한 상견례였고 저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속 시원하게 어떤 상황이길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이고 저희 부모님도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도 저 결혼시키겠다고 시간 내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치매가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라 집에서만 생활해야 돼. 밖으로 나가면 돌발 상황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든. 이런 말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얘기 안 했다. 치매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니. 그러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모든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했을 거야. 지금은 완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라 매출도 많이 상승한 편이지. 그 덕에 이렇게 이쁜 며느리도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집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마냥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남편에게 어머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전화해보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베란다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하게 인사로 올 필요 없다며 나중에 따로 부를 때 얼굴 보자고 통보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시댁집에 들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댁집에 치매가 심하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닐까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셔서 오히려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며 출산을 위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썼고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난 모습에 하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도 했고 몸조리도 끝난 상태가 되자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괜히 무리하시는 것 같아 괜찮으실 때 초대해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괜찮다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같이 오길 바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통화 이후 마음의 진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에 들어와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셨어.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야. 그동안 집안 정리도 다 끝내셨나 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줘서 마음에 걸렸다고 이번에 신경 좀 써주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그랬다고? 갑자기? 나한테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님 댁에 가는 게 싫은 거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서운하게. 내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데려가기 싫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시댁에 가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싫다고 말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마지못해 가자고 얘기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 기분을 한순간 꺾어버렸고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그런 마음 잘 알면서 남편의 행동은 실망스럽게 다가왔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버님 얼굴 한번 못 뵌다는 게 말이 돼요? 치매가 심하던 그렇지 않던 인사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 얼굴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아버님도 손자가 보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꺼려하는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냉전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아침 일찍 향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에게 의문의 한마디를 뱉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과 마주치지 말라는 소름 돋을 정도의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말라며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한마디 한 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집에 도착했고 저희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양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 큰 초호화 저택이었어요.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받으셨고 그렇게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과 관리해주시는 가정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아버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주방에 맛있는 음식 한 상을 차려주셨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식사부터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 앞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밀어주셨고 신경 써주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거실에서 신기한 눈빛으로 아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꽤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의문의 정체는 얼굴을 푹 내린 채 주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맞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일어나자 남편은 제 팔목을 잡더니 인상을 쓰면서 조용한 말투로 앉아 있으라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이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하게 앉아서 주방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낯설었고 아버님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냉장고에서 먹을 거 몇 개를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에 저 또한 엄청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문을 천천히 닫으면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더니 뒤늦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오시는 순간부터 가정부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엄청났었고 살갑게 다가가 인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만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어머님은 자고 가라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고 계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숨 푹 쉬며 고개를 끄덕이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간 아버님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가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과 거실에서 한참 동안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렸고 어머님도 피곤한 것 같아 쉬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댁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당신에 대한 배려라고. 이런 배려 나는 원하지 않고 그저 빨리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싶을 뿐이야. 너는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여기서 자고 가고 싶냐? 우리 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해도 집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나한테 뭐 말 못한 거 있어?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딱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수상해. 내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말 안 한 비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구만. 진짜 치매 맞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런 식의 분위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짜증나기도 했고 계속되는 답답한 행동들에 아버님이 계신 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뿌리치며 아버님이 계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불이 켜져 있어서 검은 형체만 있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서울 정도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순간적인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치매가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문을 다시 열어 2층으로 올라가는 아버님을 보았고 남편은 뒤이어 잠이나 자라며 아기 겨우 잠들었는데 깨겠다며 한심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옆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이를 안고 다시 재우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화장실을 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아기 재우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눕히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 거실 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거실의 2층에 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고 셋이서 싸우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2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에 바짝 기대어 대화를 마저 듣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아내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워둔 계획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건데요? 제발 아버지와 제가 알아서 하게끔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가 아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요.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다. 나는 이런 쌀쌀맞은 역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기어 나와야겠어? 왜 우리 며느리한테 겁을 줘서 무섭게 만드는 건데? 당신 행동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 알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보겠냐고. 하는 행동이 귀엽잖아. 나는 뭐 며느리 안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싶다고. 상견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말도 못 붙이고 많고 많은 병 중에 왜 하필 치매인 거야? 생각들이 그렇게 없어? 여기 오래 모여있다가 아내가 깨어나서 우리 셋이 있는 거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제발 조심 좀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출장 간 집주인한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가정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했던 상황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요. 이번 건 상당히 큰 거예요. 아내 집안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몸조심하시고요. 제가 사업 물려받는 순간 교통사고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 재산 챙긴 다음 이 바닥에서 뜨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긴 게 최대 복병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다들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요. 어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진짜 여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집안 돈 뜯어내려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밑작업 제대로 한 만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아이를 안고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뛰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아이를 꽉 껴안은 상태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 모습에 당황을 한 듯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저를 본 주민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다음 제가 도망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재빨리 도망을 친 상황이었고, 경찰분들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모두 알리자 믿을 수 없다며 엄마는 쓰러지셨고, 아빠도 정신적인 충격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남편이 저에게 말한 신상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인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저희 신변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었죠. 그래도 생활은 해야 돼서 부모님과 장을 보다가 아기 기저귀가 축축해서 화장실 들려 갈아준 다음 나오는 도중 갑자기 장인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저와 아이를 누군가 낚아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급하게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곤 절대로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는 아버님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뜯으려고 워낙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한 뒤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손자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네가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아들이 너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동안 마음 주지 않으려 했던 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모든 진술은 내가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전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미안한데 우리 손자 마지막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민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님은 저와 아기가 다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몰래 저한테 접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를 잠깐 안아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계획은 너무나 나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시간 지체할 수 없어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댁 집안은 전부 잡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의 범죄 사실을 전부 얘기하면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저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몇 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계획에 당한 가족들은 전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붙잡히긴 했지만 어머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모두 다 징역을 살고 있지만 어머님이 마지막에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충분히 받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을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해준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다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모든 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 또한 항상 조심하시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새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새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 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 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찬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